옛날 옛적 강진 땅에 덕팔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른이 다 되도록 홀로 골방에 틀어박혀 과거 시험 준비에만 매달렸으나 지난 10여 년 동안 번번이 낙방의 쓴맛을 보았고 그 사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마저 모두 바닥이나 버렸지요. 하루는 그런 덕팔이가 여느 때처럼 책과 씨름하고 있을 때 밖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덕팔이, 자네 안에 있는가? 나 갑수일세. 갑작스런 목소리에 마당으로 나가보니 거기에는 자신의 중마고우 갑수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고 그의 곁에는 고운 옷을 차려입은 아리따운 여인이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지요. 워메, 이것이 누구여 갑수 아닌가? 내 자네가 2년 전에 그 과거 시험에 떡하니 붙어서 한양에서 지낸다는 소리를 들었다만. 근데 자네 어쩐 일로다가 고향으로 다 왔는가? 허, 잠깐 고향집에 볼 일이 있어 내려왔다가 자네가 생각나서 찾아왔구만. 그나저나 덕팔아 여기는 내 아내 춘심이구먼.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서방님께 덕팔씨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요. 덕팔이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의 번듯한 도포와 행복해 보이는 그의 아내의 모습. 거기에 반해 먼지 쌓인 책더미 속 자신의 초라한 행색이 너무나도 비교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뭐시냐? 변변치 않은 곳이지만 잠시 들어오시지요. 이후 갑수 부부가 덕팔이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간 뒤 덕팔이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리고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었기에 깊은 한숨과 함께 서름이 북받쳐 올랐지요. 아이고, 나는 30이 다 되도록 여태껏 이룬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친구들은 진작에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길에 오르거나 아니면 일찌감치 가업을 이어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구만. 그런데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골방에 틀어박혀 썩어가는 책만 붙잡고 살아야 한단 말이냐? 안 되겠다. 나도 더는 이렇게는 살 수 없구만. 그리고 이번 과거 시험을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삼아야지. 이번에도 내가 낙방을 한다면 이 지긋지긋한 공부는 깨끗이 포기하고 이제라도 내 땅이라도 갈며 살아야겠구만. 그리하여 자신의 인생을 건 마지막 결심을 한 덕팔이는 더 이상의 과거 시험의 미련을 떨쳐버리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함께했던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낡은 책들을 필방에 전부 팔아 한양으로 갈 노잣돈 20냥을 마련하고서는 인생 마지막 과거 시험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길을 떠난 덕팔이. 그는 며칠을 부지런히 걸어 나주 초입의 한 장터에 들어섰는데 장터로 들어서자마자 그의 눈에 유난히 많은 사람이 한 곳에 겹겹이 모여있는 모습이 들어왔고 궁금증을 참지 못한 덕팔이는 근처의 행인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 저곳에 무슨 구경거리가 있는데 저라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답니까? 허허, 자네는 그 외지에서 왔나 보구먼. 저기 계신 분이 바로 천하의 용하기로 소문난 점쟁이 임거사님이신디. 아내 일이면 나주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니 다들 그 전에 제 팔자나 한번 봐보려고 저리들 아우성이 아니겠는가? 무엇이라? 용한 점쟁이라고요? 그 말에 덕팔이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이번 과거 시험에 내가 합격할 운명인지 아닌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거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말에 마음이 조급해진 덕팔이는 인파를 헤치고 들어가 목청껏 소리쳤지요. 이보시오. 거 점쟁이 아니 임거사님. 내 여기 가진 전 재산 20냥을 모두 낼 테니 나를 먼저 좀 봐줄 수 없겠습니까? 순간 시끄럽던 장터가 조용해지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덕팔이에게 쏠렸고 한참 점괘를 보고 있던 임거사는 지그시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배포가 대단한 젊은이로구나. 그래, 무엇이 그리 궁금하여 전 재산을 다 건다고 하는가? 그것이 그러니까 제 앞날이 어찌 될지 제 사주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임거사는 덕팔이에게서 20냥을 받아 챙기고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지요. 아이고, 딱하기도 해라. 남들은 다 장가가서 가정을 꾸리는데 자네는 여태 차가운 골방에서 책하고 씨름하고 있었구먼. 워메. 어찌 그것을 한눈에 다 알아보십니까요? 과연 용하기는 용하십니다. 그럼 거사님, 제가 어떻게 이번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덕팔이가 애타는 심정으로 묻자 임거사는 한참이나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자네는 이번에 과거 시험은커녕 한양 땅조차 밟지 못할 것 같구먼 그래. 네네. 제가 한양에 가지를 못한다고요? 그런디 말이요.
아이고 이거 참. 내 다른 사람의 사주를 본 이래로 이토록 극적인 운명의 변화는 처음 보는구만. 자네는 말일세 한양에 도착을 하기도 전에 두 여인이 서로 자네에게 시집을 오겠다고 다투게 될 판이네. 뭐시라고요? 거사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 똑똑히 듣게나. 그 두 여인 중 한 여인을 잘 선택하면 여인뿐만 아니라 제법 큰 돈도 얻을 것이나 만약에 잘못된 여인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아이쿠야, 자네 신상에 아주 큰일이 날 수도 있겠구만. 혹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거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이 한마디를 꼭 명심하시게. 임거사의 말을 다 들은 덕팔이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사님, 지금 저를 놀리는 것이랍니까? 내 평생 여자 손 한번 잡아본 일이 없는디 그런 저에게 느닷없이 두 여인이 저에게 시집을 오려고 다툰다니요. 이거 뭐시여 완전히 순 엉터리 사기꾼 아니요. 당장 내 20냥 돌려주시오. 무엇이라? 아, 이놈이 귀한 시간을 들여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점을 봐줬더만. 고마운 줄 모르고 막말을 해. 내 이놈, 더 이상 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지거라. 결국 덕팔이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 속에 장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전 재산을 날리고 얻은 것이라고는 황당무계한 점괘뿐이니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요. 한편 덕팔이가 나주 장터에서 시리에 빠져 있을 무렵 저 멀리 전주 초입의 한 고을에서는 천석군 부자 홍배가 외동딸 매향이의 성화의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참말로 거 너무하십니다요. 제 친구들은 벌써 좋은 양반 가문으로 시집가 아이를 낳고 잘만 살고 있는데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답니까? 아, 우리 집안이 돈이 없습니까요? 아니면 가세가 기울었습니까요? 매양아, 그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잉? 아나도 지금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니 내 이것만 해결되면 매파를 통해 바로 네 혼처를 알아봐 주마. 아이고, 그놈의 해결할 일이란 게 그 과부 문제인 것을 제가 모를 줄 아십니까? 그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두 번째 장가 욕심을 부리십니까? 그리고 뭐 두 번째 장가를 드신다고 하셔도 딸 시집 먼저 보낼 생각을 하셔야지요. 참말로 너무하십니다, 아버지. 알았다, 알았어. 네 혼사부터 알아볼 테니 제발 그만 화를 풀거라, 매양아. 하지만 홍배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고 그는 그저 딸의 화를 잠재우기 위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딸 매향이가 투덜거린 대로 천석군 부자 홍배의 마음은 온통 같은 마을에 사는 은숙이라는 과부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은숙은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가 된 몸이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청초하고 단아한 아름다움은 사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고 홍배 또한 예외는 아니었지요. 그 은숙이? 아, 보다시피 나도 이렇게 아내를 잃고 자네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 이리 외롭게 지내지 말고 남은 생을 서로 아끼면서 지내는 것은 어떻겠는가? 홍배는 틈만 나면 그녀에게 값비싼 장신구를 선물하며 마음을 얻으려 했었지만 은숙은 번번이 그의 청을 거절하였지요. 날이 송구하오나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데 그러는가? 혹시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라도 있는가? 하이고 우리 마을 최고 부자인 홍배나리가 부족한 곳이 있을 리가요. 다만 언젠가부터 제 꿈속에 신령님이 나오시더니 보름달이 가장 환하게 뜨는 날밤 제 운명의 님이 신령님이 가르쳐준 장소로 저를 찾아오실 것이라 하였구만요. 그러니 저는 운명의 님을 기다려야지요. 뭐시라? 아이고 그것은 그저 꿈일 뿐이 아닌가? 그러면 그 꿈에서 본 장소는 대체 어디인가? 홍배가 기가 막혀서 물었지만 은숙은 그 장소가 어디인지는 끝내 알려주지 않은 채 그저 홍배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뭐라 하늘의 뜻 운명의 님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단 말인가? 정녕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억지로라도 내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은숙의 알 수 없는 대답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속만 태우던 홍배는 마침내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지요. 그리하여 홍배는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머슴인 봉섭이를 조용히 사랑채로 부르고는 봉섭아, 이제는 내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구만. 네 말이다. 내가 일전에 너한테 일러두었던 것 아직 기억하고 있느냐? 예, 딸이 물론 기억하고 있습니다요. 그럼 말이다, 봉섭아, 내일이 보름인디. 거 달이 가장 높이 떴을 때 네가 좀 조용히 진행을 해야 쓰겠구만. 아이고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주인나리.
거 내일 밤 쥐도새도 모르게 제가 조용히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봉서봐, 내 니만 믿고 있으마. 다음 날 밤 나주 장터에서 전 재산을 날리고 빈털터리가 된 덕팔이는 며칠 동안 노숙을 하거나 이 집 저 집에서 빌어먹으며 겨우겨우 전주 초입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룻밤 묵을 곳을 찾고 있는 덕팔이의 눈에 큰 보름달의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기와집 한 채가 들어왔지요. 그래도 저 정도 되는 큰 집이라면 거 인심도 넉넉하겠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거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가는 선비는 매정하게 내치진 않을 것이오. 오늘 밤은 따뜻한 방 안에서 잘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고 덕팔이는 그 집의 커다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한양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인데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잠시 후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머슴 봉섭이었습니다. 그는 덕팔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지요. 선비님, 오늘은 과객을 받기에 좋은 때가 아니니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만요.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꼭 방이 아니어도 좋으니께 헛간이나 부엌 한쪽이라도 괜찮습니다. 거 하룻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덕팔이가 간절하게 사정했지만 봉섭이는 오늘 밤 큰일을 치러야 했기에 요지부동이었지요. 그렇게 둘이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순간 봉서봐, 밖에서 무슨 일이냐?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이 집의 주인 홍배였습니다. 그는 봉섭이의 등 뒤에서 나타나 덕팔이를 쌀쌀맞게 쳐다보았고 봉섭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지요. 거 평소 같으면이야 당연히 문제 없겠지만 오늘은 우리 집에 중한 일이 있는 날이라 안 되겠구먼. 사정이 딱하기는 하나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구먼. 덕팔이는 야박한 인심에 서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집주인이 안 된다는데 어쩔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저 더 밤이 깊어지기 전에 다른 곳을 알아볼 수밖에요. 그렇게 마을을 한참이나 헤매던 그때 덕팔이의 눈에 어느 집 담벼락 아래 수북이 쌓여있는 볏짚 더미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저 정도면 볏짚이 아주 푹신해 보이는 것이 그래도 차가운 땅바닥보다 훨씬 낫겠구만. 그래요 오늘은 여기에서 하룻밤 쉬어가야겠다. 그는 더 이상 좋은 잠자리를 찾을 기운도 없었기에 볏짚 더미에 지친 몸을 푹 파묻고는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선비님, 저기서. 선비님. 꿈결처럼 들려오는 고운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덕팔이는 깜짝 놀라 부스스 눈을 뜨자 그의 눈앞에는 달빛을 받아 선녀처럼 빛나는 한 여인이 자신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녀는 홍배가 사모하던 그 은숙이라는 여인이었지요. 워메 도대체 누구신디 저를 깨우십니까? 제가 참으로 오래 기다렸구만요. 선비님. 오래 기다리셨다니? 저를 말입니까? 저는 암만 해도 초면인 것 같은데 혹시 사람을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요? 자세한 것은 방 안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 여기서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 저를 따라오시지요. 은숙은 어리둥절해하는 덕팔이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분명히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일단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선비님. 얼마 전부터 제 꿈속에 백발의 신령님 한 분이 계속 나타났었는데 신령님께서는 보름달이 뜨는 밤 제 운명의 짝이 찾아올 것이라 말씀하시며 저희 집 담벼락의 그 자리를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신령님께서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름달이 뜨는 날에 맞춰 직접 그곳에 볏짚을 가져다 두고 제 운명의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선비님, 이것은 분명 하늘의 뜻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선비님의 아내로 맞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제가 가진 것은 많지 않으나 평생 선비님을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요. 덕팔이는 차마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었지요. 난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을 운명의 짝이라 말하며 아내가 되게 해달라 간청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 수줍게 붉어진 두 뺨, 단아한 자태까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한 여인이었지요. 내가 과거에 합격을 하더라도 이런 여인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참말로 이것이 하늘이 내려준 인연일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리하여 덕팔이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맺어주신 인연을 어찌 제가 감히 거절하겠습니까? 정말 저라도 괜찮다면 제 부인이 돼주시지요. 신령님의 꿈이 정말 사실이었구만요. 정말 고맙습니다, 선비님.
아, 아니지. 이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겠구만요. 그럼 저는 첫날 밤을 위해 먼저 몸을 정갈이하고 올 테니 잠시만 방에서 기다리고 계셔 주셔요. 그 말을 남기고 은숙은 설레는 발걸음으로 방을 나섰고 덕팔이는 홀로 남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연신 실없는 웃음만 흘리고 있었지요. 허허, 순전히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나주 장터에서 임거사님 말이 영 틀린 것은 아니었구만. 비록 두 여인은 아니지만 저리 고운 여인이 내 아내가 되어준다고 하니 저런 여인을 부인으로 맞을 수만 있다면야. 과거 시험에 쏟았던 내 지난 10년의 세월도 아깝지가 않구만. 그나저나 곧 첫날 밤을 치른다는 말은 평생 여자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한 덕팔이는 음흉한 생각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부푼 생각에 잠겨있을 바로 그때 갑자기 방문이 거칠게 벌컥 열렸는데요. 아이고, 목욕을 하러 가신다더니만 빨리도 오셨구먼요. 혹시 제가 기다릴까 서둘러 주신 겁니까요? 하지만 그의 말에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머리 위로 씌워지는 커다란 보자기였지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고 영문도 모른 채 덕팔이의 몸은 거친 손길에 들쳐매졌습니다. 그는 바로 보쌈을 당한 것이었지요. 오메 이것이 다 무슨 일이라냐? 그럼 그렇지 내 팔자에 이런 복이 찾아올 턱이 있나? 분명 평소 저 고운 과부를 노리던 다른 사내가 벌인 일인 것 같은데 아이고 잘못하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장이 날 수 있겠구만. 얼마나 끌려갔을까. 문이 연속으로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덕팔이는 마침내 어느 방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곧이어 누군가 머리를 덮고 있던 보자기를 벗겨내기 시작했고 덕팔이는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지요. 아이고, 이제 나를 끌고 온 자들이 그 은숙이라는 여인을 탐한 내 죄를 물어 목숨을 가져가겠구먼.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덕팔이가 살며시 눈을 뜨자 그의 눈앞에는 난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여인이 나란히 누워있지 않겠어요? 그녀는 바로 천석군 홍배의 딸 매향이었지요. 뭐시오?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분명 나를 잡아 죽이려고 보쌈을 한 게 아니란 말인가? 그나저나 이 여인은 대체 누구인데 나를 데려온 것이다냐? 매향이는 말없이 덕팔이를 보더니 이내 유염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여인의 부드러운 살결과 달콤한 숨결에 덕팔이는 점차 두려움을 잊고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지요. 그래, 내 이 여인이 누구인 줄은 모르겠으나 어차피 내일이면 내가 죽을지도 모를 일인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왕 죽을 것이라면 사내로서 총각 귀신 신세는 면해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덕팔이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고 그저 낯선 여인의 품에 안겨 몸을 맡기고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긴 밤이 지나가고 동쪽 하늘이 벌겋게 밝아오기 시작하자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린 홍배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딸 매향이의 방문으로 향했지요. 드디어 그 은숙이가 오늘로써 내 사람이 되겠구만. 봉섭이가 아무 문제 없이 일을 처리해 놨겠지? 홍배가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조심스럽게 매향이의 방문을 연 순간 그의 얼굴은 기쁨이 아닌 경악으로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 있어야 할 은숙이는 어디 가고 웬 낯선 선비 하나가 자신의 딸 매향이와 뒤엉켜 자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놈 니놈은 도대체 누구인데 감히 내 딸의 방에서 자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홍배의 불호령에 덕팔이는 잠에서 깨어 화들짝 놀랐습니다. 오메 어르신. 당최 이게 무슨 일인지 저도 영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봉섭이 이 녀석은 어디 갔느냐? 내가 은숙이를 보쌈에 오랬지 언제 이 사내를 보쌈에 오라고 했느냐? 아니 가만히 있자. 너는 어젯밤에 분명 우리 집을 찾아왔던 그 선비가 아니더냐? 그러고 보니까 어르신은 어제 그 큰 기와집의 주인나리가 아니십니까? 아수라장이 된 방 안에서 홍배는 이제 딸 매향이에게 화살을 돌렸지요. 아이고 이 미련하고 답답한 거사. 아무리 방에 낯선 사내가 들어왔다고 한들 어찌 겁도 없이 그리 쉽게 하룻밤을 허락할 수가 있단 말이냐. 내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고 머리야. 저는 이 선비가 당연히 아버지께서 제 짝이라고 모셔오신 분인 줄만 알았지요. 제가 며칠 전에 아버지에게 제 짝부터 찾아달라고 그리 부탁을 했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웜의 뒷골이야. 이거사
이 일이 만약에 밖으로 새어 나가기라도 한다면 네가 앞으로 어떻게 시집을 가려고? 홍배가 통곡하듯 말하자 딸 매양이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듯 덕파리를 곁눈질하며 말했습니다. 어쩌기는 뭘 어쩌겠습니까? 이제 와서. 저는 이제 이 사내에게 시집을 갈 수밖에요. 그렇게 홍배가 그토록 공들여 준비했던 계획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지요. 하지만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으니 홍배가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아 시리에 빠져있는 순간 대문 밖에서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여기 이 댁에 홍배날이 계십니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간밤에 덕파리를 잃어버리고 밤새 찾아 헤맨 은숙이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홍배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지요. 아이고, 서방님 밤새 이곳에 계셨습니까요? 제가 얼마나 가슴 졸이며 서방님을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마당 안으로 들어선 은숙은 그곳에서 덕파리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니 서방님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분은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저를 위해 모시고 오신 제 낭구님인데 말이에요. 뭐시라고요? 홍배나리께서 직접 말이어요? 그제서야 은숙은 이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는 분노에 찬 눈으로 홍배를 쏘아보며 말을 이어갔지요. 아니 홍배나리, 제가 암만나리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거 사람이 할 짓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짓이 있제. 어찌 이런 비열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서방님이 될 분을 강제로 보쌈을 하다니요. 웜의 은숙이 그것이 아니라 이거 다 오해구만 오해. 모든 것이 다 오해에서 비롯한 일이라니까. 그렇게 은숙이와 매향이의 사이에서 긴장감이 높아지자 두 여인이 자신을 두고 서방님, 낭구님이라 부르며 다투는 기가 막힌 상황을 지켜보던 덕파리의 머릿속에 스치는 기억이 하나 있었으니 그래 바로 이것이구만 이거. 바로 임거사님이 말했던 상황이 바로 이것이야. 내가 한양에 도착하기도 전에 두 여인이 나를 두고 서로 시집을 오겠다며 다툴 것이라더니 그 터무니없는 점괘가 참말로 현실이 되어버렸구나. 두 여인의 싸움과 하인들의 수군거림으로 집안이 시장 바닥처럼 소란스러워지자 홍배는 어떻게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덕파리를 조용히 사랑채로 이끌었습니다. 자네도 보았듯이 지금 두 여인이 모두 자네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서로 아주 아우성이네. 참말로 기가 차는 상황이네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자네의 의견 아니겠는가? 그래, 덕팔이라고 하였나? 자네는 내 딸과 은숙이 중에 어떤 여인을 택할 셈인가? 설마 두 여인 모두를 부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지는 않을 테지? 그럴 리가요 어르신. 그러니까 저는 홍배의 질문에 덕파리는 가만히 어제 일어난 일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당돌하고 아름다운 매양이와 보낸 하룻밤은 분명 꿈처럼 황홀했지만 그 상황은 자신이 원하여 이루어진 게 아니었기에 역시 자신의 의지를 담아 혼인을 승낙했던 은숙이에게 마음이 기울었지요. 송구하오나 어르신, 저는 은숙 낭자를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홍배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었다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가 싶더니 옆에 놓여있던 묵직한 돈주머니를 덕파리의 앞에 떡하니 내놓았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네. 거 자네가 내 딸과 하룻밤을 보낸 것은 아직은 우리끼리만 아는 일이니 평생 그 입을 조심해서 내 딸 매양이의 혼사기를 막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이 돈은 말일세. 어찌 되었든 자네를 이리로 잘못 데려온 내 실수도 있고 허니 그것에 대한 보상 겸 내 딸 매양이와의 지난밤 있었던 일의 입막음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네. 아마 한 500냥쯤 될 것이구만. 오메 어르신, 500냥이나 말이십니까? 그런데 혹시 말입니다. 제가 만약 매양이 낭자를 택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면 어쩌실 생각이셨습니까 어르신? 그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구만. 내가 아무리 은숙이에게 마음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런 여자는 다시 찾으면 그만이지만서도 매양이는 하늘이 내게 준 단 하나의 핏줄인데 그런 소중한 딸을 근본도 없는 자네에게 넘겨주겠는가? 그리고 순간 홍배의 온화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변하더니 만약 자네가 내 딸과 하룻밤을 보낸 것을 빌미로 내 사위가 되겠다고 고집했다면야. 사람을 시켜 멀쩡한 사내를 순식간에 보쌈까지 시킨 내가 어디 그것보다 더한 짓은 못 시키겠는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덕파리의 머릿속에 임거사가 했던 마지막 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선택의 기로에 서거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명심하시게. 결국 홍배에게 딸 매양이는 피를 나눈 자식이었고 은숙은 그저 남일 뿐이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것이 명확해진 덕팔이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얼른 홍배가 건넨 500냥을 움켜쥐고서는 어르신, 저는 어젯밤 은숙낭자와 첫날 밤을 보냈을 뿐 이 집에 발을 들인 적이 없습니다요. 그 말을 남기고 덕팔이는 허둥지둥 사랑채 방문을 나섰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홍배는 텅 빈 방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그저 어제 저 사내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을 때 그때 군말 없이 어디 헛간에라도 재워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인데. 그리하여 어여쁜 새 부인을 얻고 평생 구경도 못해볼 500냥이라는 큰돈까지 두둑하게 챙기게 된 덕팔이. 그는 결국 나주 장터의 점쟁이 임거사가 예언한 대로 한양 땅은 밟아보지도 못한 채 은숙이와 함께 강진으로 내려와 넓은 농과 밭을 사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기 시작하였고 마을에서는 가난한 선비가 하루아침에 분홍이 된 이야기로 온통 떠들썩하였지요. 아이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캄캄한 골방에서 그저 남들을 부러워하며 앞날을 걱정하던 처지였는데 지금은 이리 고운 당신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니 참 사람 팔자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먼. 서방님, 이것이 그저 다 하늘이 맺어주신 인연 덕분 아니겠습니까? 이후 덕팔이는 더 이상 다른 이들을 부러워하는 일 없이 사랑하는 아내 은숙이와 함께 아이들도 낳으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 알 수 없는 인생의 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마치고 나주의 집으로 향하는 가난한 선비 덕팔이의 발걸음은 이번에도 무겁기만 합니다. 그는 이번에도 과거 시험에 떨어졌는데 올해로 벌써 5번째 낙방이었기 때문이지요. 하, 이놈의 과거 시험은 어찌하여 이리도 험난한 것인가? 덕팔이의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이유는 단지 과거에 떨어진 것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하이고, 우리 부인이 이 못난 나한테 시집을 와서 벌써 10년 동안이나 묵묵히 나만 바라보며 그 힘든 반일이며 삭바느질도 버텼는데 내 무슨 낯으로 우리 부인 얼굴을 봐야 하나? 이번에 내 한양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다고 노잣돈으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버렸으니 올 보릿고개는 어떻게 넘겨야 할지 그것도 걱정이고 말이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도착한 덕팔이. 그는 집에 와서도 마당 한 구석에 서서 집 안으로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한숨만 푹푹 내어 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부엌에서 저녁을 짓던 부인 명옥이 밖에서의 인기척을 듣고는 마당으로 나왔지요. 서방님 오셨구만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마당에서 뭐 하고 계셔요? 부부인, 미안하오. 이번에도 그것이 그러니까 또 낙방이구먼. 덕팔이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자 그의 부인 명옥이는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과거 시험이 다 뭐라고 그렇게 미안해 하십니까? 그나저나 먼 길 다녀오시느라 시장하실 텐데 제가 금방 따뜻한 밥 지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번에는 정말 자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과거 시험에 떨어지니 이제는 정말 막막하기만 하구만 그래. 지난 10년간 공부만 하느라 남은 가산도 다 떨어지고 내 참말로 자네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네. 서방님, 우리가 언제 가진 것이 많아 행복했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서방님과 나 둘 다 아직 몸이 건강하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니 내일 걱정은 내일하고 우선 오늘은 따뜻한 식사 좀 하시면서 힘 좀 내셔요. 명옥이는 미안해하는 덕팔이를 이끌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녁상을 내오려고 부엌으로 향하려던 순간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이 난 듯 장롱에서 종이 하나를 꺼내어 덕팔이에게 내밀었는데요. 그나저나 서방님께서 한양으로 가 계신 동안 서방님 앞으로 서찰 한 통이 왔었구만요. 서찰이라니. 누가 나에게 서찰을 보낸단 말이오. 덕팔이는 무슨 일인지 싶어 급히 편지지를 읽어내려갔고 다 읽은 후에는 연신 깊은 한숨을 내어 쉬었지요. 도대체 거기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길래 그렇게 한숨부터 쉬셔요? 무슨 안 좋은 소식이라도 있던가요? 그게 아니라 청주에 계신 숙부님께서 이번에 청주 목사로 부임하셨다고 한번 찾아와 달라는구만. 뭐시라고요?
숙부님이 청주 목사로 말이어요? 그렇다는구만. 아, 우리 숙부님 성격에 내가 찾아가기만 하면 분명 돈푼이라도 쥐어주실 테고. 아니, 어쩌면 나에게 좋은 자리 하나 마련해 줄지도 모를 일이지. 서방님 그렇다면 좋은 소식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신대요? 부인, 이번에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갈 때에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안에 남아있던 걸 모조리 팔아 겨우 다녀왔는데 또 청주까지는 무슨 돈으로 가겠소. 그 생각을 하니 답답해서 그렇구만. 그 말을 들은 명옥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레 덕팔이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그런데 말이어요. 숙부님께서 그렇게 당신하고 각별하시단가요? 우리 숙부님 과거 공부 뒷바라지를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서 시켰었구만. 그 덕분에 숙부님께서는 과거에 급제하여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고 말이오. 뭐 지난 몇 년간은 연락이 없으셔서 서운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목사로 부임하자마자 나에게 친히 찾아오라고 연락을 하신 것을 보면 분명 나에게 각별한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 덕팔이의 말을 들은 명옥이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명옥이는 무엇인가 결심한 듯 장롱 앞으로 가서는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왔지요. 서방님, 이것이 제가 꼭 필요한 때가 오면 쓰려고 아껴둔 것인데 친정에서 가지고 온 마지막 남은 폐물이구만요. 이거라도 팔아서 노자 삼으시고 청주에 다녀오세요. 아니 그 귀한 걸 어찌 팔겠소? 안 되는구만 안 돼. 이번 기회가 우리 집안을 살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로 남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꼭 다녀오세요, 서방님. 하이고 이것을 참. 그려 알았네 부인. 네 그럼 꼭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네. 아 숙부님께서도 목사까지 올라갔으면 최소 1년치 식량이라도 마련해 주지 않겠는가? 덕팔이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번만큼은 부인의 마음에 꼭 보답하고야 말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며칠을 걸어 마침내 청주에 도착하게 된 덕팔이. 그는 청주에 도착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관하로 가 숙부님을 찾았지요. 하이고 여기까지 내 불렀으니 오기는 왔다만. 10몇 년 만에 만나는 숙부님이 날 어떻게 대해줄지는 모르겠구만. 잠시 후 관복을 단정히 입은 덕팔이의 숙부님이 얼굴 가득 반가움의 미소를 지으며 나왔습니다. 이게 누구냐? 덕팔이 아니냐? 이게 도대체 몇 년 만이냐? 숙부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큰 벼슬에 올랐으니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아하셨을지 아주 상상도 안 갑니다요. 그래. 형님이 내가 이 자리에 오르는 것을 꼭 보셨어야 하는 건데 참. 그나저나 여기까지 오느라 피곤했을 텐데. 네가 묵을 곳을 안내해 주마. 숙부님에게 관아의 객방을 안내받은 덕팔이. 그는 그곳에서 생전 처음으로 호화롭고 깨끗한 방에서 날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의 진수성찬을 먹으며 지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좋은 방과 음식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덕팔이의 마음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으니 그 이유는 그가 관아에서 지낸 지 며칠이 되어도 숙부님은 그저 일에만 바쁘게 매달릴 뿐 덕팔이를 이곳까지 부른 이유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숙부님께서는 나를 이곳까지 이렇게 초대를 하셨으면 나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왜 아무 말도 하지를 않는 것이란가? 이것이 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도 그렇고 참말로 답답해 죽겠구만. 덕팔이가 청주에 온 지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고 그동안 숙부님에게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자 인내심이 다한 덕팔이는 자신이 먼저 움직이기로 하였습니다. 숙부님, 지난 일주일 동안 참말로 잘 지냈습니다요. 덕분에 건아주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이런 호강을 다 하고 갑니다. 오냐 그랬다니 참으로 다행이구나. 그나저나 좀 더 있다가도 괜찮은데 왜 이리 서둘러 가려는 것이냐? 숙부님, 제가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는 동안 나주에 있는 집에서는 처가 혼자 배를 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만 이렇게 지내기가 너무나도 미안하니 아무래도 이제는 집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단 말이지. 아이고, 그런 이유라면 내가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지. 그 말을 들은 덕팔이는 속으로 간절히 생각했습니다. 하이고 숙부님, 이쯤 했으면 제발 좀 알아차리시고 다만 보리쌀 몇 말 값이라도 쥐어주셨으면 합니다만. 그리고 그런 덕팔이의 간절한 바람이 통했는지 숙부님은 무엇인가 생각이 났다는 듯 이 말을 툭 치며 말했지요. 아, 잠깐만 있어 보게. 내 너에게 줄 것이 있어서 이곳 청주까지 부른 것인데 요즘 워낙에 일이 바빠서 깜빡할 뻔했구나.
이 나이를 먹으면 건망증이 문제야 참말로. 그러면서 숙부님은 급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고 덕팔이는 그제서야 다시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지요. 아, 그러면 그렇지. 먼 나주에서 나를 이렇게 청주까지 부르셨는데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말이 되겠는가? 그나저나 우리 숙부님께서는 나한테 돈을 쥐어주시려나? 아니면 그 식량을 주시려나? 덕팔이는 기대감에 부풀어 숙부님이 나올 방문 쪽을 향해 목을 길게 빼고 기다렸고 잠시 후 숙부님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덕팔이가 바라던 커다란 쌀 가만이나 돈 보따리가 아닌 손바닥만한 작은 물건 하나였지요. 덕팔아, 이것은 윤도다. 왜 거 있지 않느냐? 직원들이 묘자리를 찾거나 뱃사람들이 방향을 찾는 데 쓰는 그 윤도 말이요. 그런데 숙부님, 갑자기 이것을 왜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요? 덕팔이 어리둥절하여 숙부님에게 묻자 그는 잠시 생각에 빠진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던가? 내가 업무를 보느라 늦은 밤까지 정신없이 문서들을 살피고 있었는데 말이다. 그때 나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어 꿈을 꾼 일이 있었단다. 꿈속에서 나는 안개가 가득한 들판에 홀로 서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가 살아생전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겠느냐? 형님, 차창수 형님.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창근이가 이렇게 청주 목사가 다 되었구나. 그간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창근아. 그나저나 우리 덕팔이가 나주에서 사정이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네가 이제 청주 목사가 되었으니 우리 덕팔이를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아, 그간 제가 덕팔이를 신경을 못 쓰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그간 쭉 과거 준비를 하고 있던 덕팔이에게 자리라도 하나 마련을 해야 하나 하고 생각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창근아. 다른 것은 다 괜찮으니 말이다. 덕팔이를 불러서 그저 윤도를 하나만 구해서 전해주거라. 아니 형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덕팔이를 불러 달랑 윤도 하나만 쥐어 보내란 말입니까? 그래도 조카가 먼 걸음을 해서 이곳까지 왔으면 최소한 뭐 돈이라도 두둑히 챙겨줘야 할 것인데 말이어요. 덕팔이라면 그 윤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길을 잘 찾을 것이구만. 그러니 걱정 말고 그것만 꼭 전해주거라, 창근아. 형님께서는 그 말만을 남기고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덕팔아. 숙부님의 꿈 이야기를 듣자 덕팔이의 마음은 이전보다도 더 훨씬 복잡해지기 시작했지요. 어쩔 수 없이 숙부님이 건네는 윤도를 받아들고 다시 길을 나서기로 한 덕팔이. 청주에서 나주로 향하며 먼 길을 되짚어가는 그의 마음속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거 부인이 집에 있는 귀한 폐물까지 팔아서 노자를 마련해 주었는데 이런 윤도 하나만 들고 가면 무슨 면목으로 부인을 본단 말인가 참말로. 거기다가 아버지는 어째서 숙부님의 꿈에 나타나? 하필이면 이 윤도를 내게 전해달라고 하였단 말인가? 덕팔이는 연신 한숨을 내어 쉬며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까지 중얼거렸지요. 아니, 아버지께서는 주실 거면 그 돈이나 좀 주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어디 이방 자리 하나라도 마련해 주시라고 하시지. 내가 뭐 풍수를 볼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놈의 윤도를 어디에 쓰란 말인가 참말로. 덕팔이가 청주에서 길을 떠난 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그는 전주의 한 마을에 다다랐는데요. 마을에 들어서자 멀찍이 크고 웅장한 기와집이 덕팔이의 눈에 들어왔지요. 저만한 집이라면 나그네 하나쯤은 넉넉히 묵어가게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덕팔이가 그 집으로 다가서는 순간 어느 점잖아 보이는 중년의 양반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붙였는데요. 이보시오. 혹시 이 집에서 하룻밤 청할 생각인게요? 그럴 생각인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요? 웬만하면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요. 이 집 주인이 홍배대감이라는 양반인데 이 근방에서는 아주 명망이 높은 집안이라오. 그런데 최근에 이 집 며느리 춘심아 씨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7달 만에 아이를 낳았다고 지금 아주 초상집 분위기구만. 아니 어르신, 7달이면 좀 빠르긴 해도 아이만 건강하면 되었지. 그게 무슨 큰 흉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나도 이 옆집에 살아 담 너머로 우연히 들었는데 칠삭둥이가 태어나서 뼈대 깊은 가문의 부정이 탔다며 이 집 어른들이 난리가 났었구먼. 그러면서 내일 모레쯤에 이 집 며느리는 친정으로 쫓아보내고 태어난 아이는 절로 보내버린다고 안 그런가? 아니 무슨 그런 끔찍한 짓을 한단 말입니까 어르신. 사람이 아이를 7달 만에 낳을 수도 있고 8달 만에 낳을 수도 있는 것이지. 고작 그것으로 모자를 떼어넣는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게나 말일세. 아무리 가문의 체면을 중시해도 그렇지. 아무튼 이 집 분위기가 지금 초상집이나 다름없으니 잘 곳을 찾는다면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구만. 그 중년의 양반은 덕파리를 만류했지만 오히려 덕파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속에 궁금증이 더욱 더 커져만 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대먹지 못한 집안이 있다니. 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이는지 얼굴이라도 한번 봐보고 싶구만 그래. 결국 덕파리는 큰 소리로 대문을 두드리며 외쳤지요. 계십니까? 거 길을 가던 나그네가 하룻밤만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요. 덕파리가 큰 소리로 외치자 잠시 후 우락부락하게 생긴 머슴 하나가 성큼성큼 걸어 나오더니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선비님. 지금 이 댁에 흉한 일이 있어서 과객을 모실 형편이 못 되니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큰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지나가는 선비 한 명 묵을 곳이 없다는 것이요? 아 야박하게 그러지 말고 내 부엌이나 창고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부탁하겠소. 거 우리 대감님 댁 분위기가 지금 손님 받을 분위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덕파리가 한창을 그 집의 머슴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자 어느덧 머슴의 등 뒤에서 고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봉서봐. 그만 멈추거라. 그녀는 다름 아닌 홍배대감네 며느리 춘심이었습니다. 봉서봐. 어찌 먼 길을 떠나시는 선비님을 그냥 보내려 하느냐? 어서 방으로 정중히 모시거라. 하이고 아씨. 그것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요. 제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머슴 봉섭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씨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 덕파리를 객방으로 안내하였고 덕파리가 방 안에서 자리를 잡자 잠시 후 춘심이 직접 저녁상을 들고 객방에 찾아왔지요. 오메 아씨 이게 다 뭡니까요? 저는 그저 하룻밤 머물게만 해준 것으로 감지덕지한데 참말로 송구스럽습니다요. 오랜만에 오신 손님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럼 피곤하실 텐데 식사 천천히 하시고 푹 쉬시지요. 춘심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서자 덕파리는 그녀의 마음 씀씀이에 크게 감동을 하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운 마음씨를 가진 아씨를 고작 칠삭동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내치려고 하다니. 그나저나 내 이렇게까지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데 내가 선비된 자로서 그냥 떠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잉? 덕파리는 밥상을 앞에 두고 한참을 고민하던 차에 문득 숙부님에게서 받은 윤도가 떠올라 그것을 꺼내보고는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그래. 자고로 뼈다귀 찾고 가문 찾는 사람들일수록 풍수에 민감한 법이지. 그런데 풍수라고 해봐야 지네들이 뭘 알겠어. 가만 보자 이것이. 이 윤도가 이럴 때를 위해서 내 손에 오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구만. 윤도를 뚫어져라 쳐다보자 순간 머릿속에서 무엇인가 번뜩이는 생각이 스친 덕파리. 그는 급히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 아까 자신을 제지했던 머슴 봉섭이를 불렀지요. 선비님. 아씨 덕에 들어왔으면 그냥 곱게 주무시고 가시던 길 가실 일이지. 대체 무슨 볼 일이 있어 또 저를 찾으십니까? 덕파리는 봉섭이에게 윤도를 보여주며 당당히 말했습니다. 자네 이것이 무엇인 줄 아는가? 이것이 바로 거 직관들이 쓰는 윤도란 것이네. 내 나주에서 그래도 나름 알아주는 직관인데 아무리 그래도 직관 체면에 그저 꽁으로 신세를 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예? 직관이시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볼일로 저를 찾으셨답니까? 사실 내 이 집을 지나칠 때 뭔가 범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 굳이 이 집에서 묵겠다 고집한 것이었구만. 자네 거 주인대감님께 얼른 가서 말일세. 내가 이 집안 선대 산소일로 기니 여쭐 말씀이 있다고 좀 말을 전해주시게나. 봉섭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알겠다고 하며 급히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다시 마당으로 나와서는 거 선비님, 주인 대감님께서 방으로 들어오시라 하십니다. 그럼 그렇지. 역시 이런 지체 높은 양반이란 사람들은 몇 자리라면 사족을 못 쓸 줄 알았구만. 덕파리 봉섭이의 안내를 받고 안방으로 들어가자마자 홍배대감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가 나주에서 살고 있는 직관이라고? 내 듣자 하니 우리 선대 산소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 네 대감님. 제가 나주에서는 그래도 제법 이름을 날리는 직원인데 이 댁 앞을 지나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은 괴이한 기운이 있어. 하룻밤 묵자고 청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홍배대감의 마음속에는 최근 태어난 칠삭둥이 손주가 떠올랐지요. 아이고 이것이 집안 어른들께서 뭔가 불길하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진짜였구만 그래. 괴이한 기운이라니.
최근 집안에 일이 좀 있기는 했는데 말일세. 역시 그랬었구만요. 어쩐지 그 기운이 제 발목을 붙잡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이게 혹시 산소에 무언가 변고가 생긴 것 같은데. 대감님, 제가 집안에 산소를 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변고라니 그것이 참말인가 자네? 그 땅에 아주 돈을 써도 억만금을 쓴 명당 자리인데 말이요. 워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산소에 가서 확인이라도 해야 할 터인데. 홍배대감이 초조한 표정으로 다급하게 묻자 덕팔이는 일부러 느긋하게 답을 하였습니다. 대감님, 어차피 지금은 밤이라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테니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함께 산소로 가보시죠. 산소 주변 지세도 직접 봐보고 그 외에 뭐가 문제가 있나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정말로 고맙네. 정말로 고마워. 그러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내 선산에 안내를 하는 것으로 하겠네. 그리하여 이튿날 새벽 동이 채 뜨기도 전에 일어난 홍배대감은 덕팔이와 함께 일찌감치 산행에 나섰습니다. 산소로 가는 길에는 홍배대감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갑수 그리고 집안 친척들까지 줄줄이 뒤따랐지요. 한참을 걸려 산에 올라 마침내 산소에 도착을 하게 된 덕팔이 일행. 참말로 집안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 이것 자칫 어설프게 보이면 큰일이 날 수도 있겠구만. 이제 와서 뒤로 물러설 수도 없던 덕팔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품 안에서 윤도를 꺼내들고 산소 주변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마치 능숙한 직관처럼 산세를 읽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덕팔이 어떤가? 정말 우리 집안 산소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대감님, 그것이 참으로 기이한 곳에 산소를 쓰셨습니다. 그려? 무엇이라? 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 그럼 이 땅에 참말로 문제가 생겼단 말인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대감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침을 꼴깍 삼키며 덕팔이의 입만 바라보고 있자 덕팔이는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짓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님, 이 자리는 무려 7마리의 용이 하늘로 솟구치는 칠룡승천의 명당 자리구만요. 만약 이런 자리에 산소를 쓰고 칠삭둥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부터 뒤로 3대까지는 틀림없이 큰 벼슬, 그러니까 그 영의정까지 할 운명이니 혹시 집안에 칠삭둥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들의 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라? 칠삭둥이가 태어나면 영의정까지 할 운명이라고? 자네 그것이 참말인가? 그 말을 듣자 홍배대감과 그곳에 모인 집안 친척들은 얼굴이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하얗게 질려버렸지요. 워메, 나는 우리 손자가 그런 큰 인물이 될 제목인지도 모르고 그저 친척들의 말만 듣고서는 우리 가문의 미래를 망칠 뻔했구나. 아이고, 하늘이 우리 집안을 버리지 않았구먼. 어찌 이렇게 꼭 맞는 시기에 귀한 손님이 우리 집안을 찾아왔단 말인가? 덕팔이 참말로 고맙구만. 그래, 자네가 우리 집에 제때 찾아오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하구만. 홍배대감은 감격에 젖어 덕팔이의 손을 덥석 잡고서는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산에서 내려온 홍배대감은 곧장 며느리 춘심이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춘심이의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서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과를 하였지요. 춘심아, 내 참말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 우리 집안을 살릴 복덩이를 낳은 너와 우리 손주를 내쫓으려고 생각했었다니. 이 어리석은 시아비를 용서하거라. 아버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안을 살릴 복덩이라니? 홍배대감은 춘심이에게 산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춘심이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릴 뿐이었지요. 아이고, 그나저나 내가 우리 귀한 손자가 태어났는데도 여태까지 잔치도 한번 열지 않고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게냐. 당장 잔치를 크게 열어야겠구나. 홍배대감은 즉시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여 며칠 동안 크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는 얼마나 성대하였는지 마을 전체가 마치 명절이라도 된 듯이 시끌벅적하였지요. 그리고 며칠 뒤 덕팔이가 다시 나주로 떠날 때에는 홍배대감과 갑수 내외가 마을 입구까지 덕팔이를 배웅하며 다시 한번 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덕팔이 자네가 정말로 우리 집안을 살렸구만.
자, 이것은 내가 소소하게 땅을 봐준 값으로 준비한 것이니 부디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시게. 홍배대감은 두둑한 돈꾸러미를 덕파리의 손에 꼭 쥐어주었고 덕파리는 노잣돈을 품에 안은 채 든든한 마음으로 나주로 향했습니다. 전주를 떠나 나주로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덕파리는 자신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며칠 동안 호의호식을 했던 자신과 달리 여전히 집에서 궁핍한 생활을 하며 자신만을 기다리고 있을 부인 명옥이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지요. 우리 부인 혼자서 그동안 밥이나 잘 챙겨 먹고 있었을지 모르겠구만. 그래도 이 돈을 보여주면 아주 놀라서 자빠지겠지. 마침내 나주의 집으로 도착한 덕파리. 그는 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부인을 불렀습니다. 부인, 내가 돌아왔구만. 그런데 이것이 웬걸. 당연히 궁핍함에 쩔어있는 얼굴로 나올 거라 생각했던 부인 명옥이는 환한 달덩이처럼 빛나는 얼굴로 마당으로 나왔는데요. 하이고 서방님, 먼 길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구만요. 제가 서방님이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고 있습니까요? 부인,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그간 뭘 먹고 지냈길래 이다지도 얼굴에서 빛이 난단 말이오. 아, 며칠 전에 갑자기 장정들 몇 명이 와서는 갑자기 우리 집 곳간을 식량으로 가득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엽전이 가득 담긴 돈보따리도 하나 쥐어주고 말이어요. 아니, 장정들이 와서 그랬단 말이오? 그렇단 말은 역시 그러면 그렇지. 청주에 계신 숙부님께서 나에게 윤도 하나만 들려보낸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나 보구만. 아니에요, 서방님. 그것이 분명히 청주가 아니라 무엇이냐. 전주의 춘심아 씨라는 분이 자신의 아이를 지켜준 값이라고 했구만요. 그나저나 서방님 도대체 전주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이리 큰 은혜를 받으셨던가요? 아이고 세상에 그분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셨구만 참말로. 덕파리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닫고는 깊은 감동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는 부인에게 윤도를 꺼내 보여주며 전주에서의 일을 전부 설명해 주었지요. 와, 어메, 서방님. 행여 그 아이가 나중에 영의정까지 오르지 못하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그런 거짓말을 다 하셨단가요? 부인이 깜짝 놀라며 묻자 덕파리는 천연덕스럽게 부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그때쯤이면 그 홍배대감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터인데 그것이 다 무슨 상관이겠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거짓말로 사람을 살렸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나저나 이제 몇 년은 돈 걱정은 없을 터이니 나도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을 할 수 있겠구만. 그날부터 덕파리는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오직 과거 공부에만 매진하였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마음속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을 하게 되니 그의 재주도 더 활짝 피어나기 시작하였지요. 이후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덕파리는 당당히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으니 이 모든 것은 그의 아버지가 건네주신 윤도 덕분인지 아니면 덕파리의 착한 성품이 그를 스스로 구한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옛날 옛적 곡창지대인 나주 땅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부러울 게 없이 사는 천석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황참봉 홍배.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나주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던 그런 황참봉도 최근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생겼는지 요즘 들어 얼굴에 깊은 수심이 가득했지요. 서방님, 이리 좀 돌아누워 보셔요. 요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 게지요? 밤마다 잠도 편히 못 주무시고 이리저리 뒤척이시는 소리에 제 마음도 영 편치가 않구만요. 아내의 따뜻한 위로에 황참봉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하지만 그는 차마 사실을 말할 수가 없어 괜히 애꿎은 헛기침만 크게 터뜨리며 아내를 등지고 돌아누웠습니다. 별일 아니구려. 부인은 어서 잠이나 주무시오. 그저 날이 무더워 밤잠을 좀 설치는 게지. 다른 시름은 없으니 부디 염려 마시오. 황참봉이 그토록 아내의 따뜻한 손길을 외면한 데에는 실은 말 못할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나주 땅에서 유흥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기로 소문난 사내였지요. 며칠 전 밤에도 의뢰 그랬던 것처럼 제일 가는 기생향단이를 찾아가 밤이 깊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정을 나누려던 결정적인 순간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으니 바로 그의 몸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르신, 오늘은 많이 피곤하신가 봅니다. 며칠 연이어 과음을 하신 탓이겠지요. 이만 편히 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허, 나도 이제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 네 말대로 요 근래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게야. 황참봉은 애써 태어난 척 호탕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의 속은 이미 수치심과 분노로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내의 따뜻한 손길이 등에 닿는 순간 황참봉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기생집에서의 굴욕적인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아이고, 그 날고 긴다는 젊은 기생 앞에서도 꼼짝 못하던 내 몸뚱이가 아니더냐. 하물며 벌써 20해를 함께 살아온 부인에게는 오죽하겠는가. 이건 뭐 보나 마나 뻔한 일이구만. 황참봉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나주 땅 제1의 사내대장부라 자부하며 살아왔건만 이제는 아내의 품조차 두려워하는 신세가 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그나저나 내 나이가 이제 겨우 40하고도 둘인 것을. 사내대장부로서의 인생이 이리 허망하게 끝이 나야 한단 말인가? 안 될 일이구만, 안 될 일이야. 이건 필시 하늘의 장난이거나 못된 귀신의 농간일 것이다. 밤새 뜬 눈으로 뒤척이며 수치심과 절망감에 몸부림치던 황참봉은 날이 밝기가 무섭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그는 곧장 나주 근방에서 젊은 나이에도 용하기로 소문난 명의 박 의원을 찾아갔지요. 박 의원, 나 좀 살려주시오. 제발 나 좀 살려달란 말이오. 평소에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그의 모습에 박 의원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참복나리.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안색이 말이 아니십니다. 황참봉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마지못해 다른 사람이 들을세라 박 의원의 귓가에 대고 자초지종을 속삭였습니다. 허허, 어르신. 너무 상심 마십시오. 사내의 기력이라는 것이 때로는 넘치기도 하고 때로는 마르기도 하는 법입니다. 제가 하늘 아래 가장 귀하다는 약재들로 처방을 내려드릴 터이니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박 의원은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종이를 펼쳐 약재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붓끝에서 적히는 약재들은 하나같이 이름만 들어도 입이 떡 벌어지는 것들이었지요. 우선 깊은 산속에서 캔 100년 묵은 산삼은 기본이요. 거기에 바다사자의 정기가 응축된 해구신과 멀리 청나라에서 건너온 귀하디귀한 경면주사까지 더하면 하늘의 기운을 다시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먹으면 다시 내 기운을 차릴 수 있단 말이지. 그럼 박 의원 그것 다 해서 얼마나 되는가? 아무래도 워낙에 귀한 약재들이다 보니 따해서. 하이구야. 참복날이 그래도 한 200냥은 좋게 들어가겠구만요. 뭐시라? 200냥이라? 아이고 그래도 그것으로 내 기운을 차릴 수만 있다면 하는 수 없구만. 결국 황참봉은 집안의 재산 중에서도 가장 알짜배기 땅인 문전옥답, 무려 12마지기를 팔아넘기고 말았지요. 그렇게 귀하디 귀한 땅까지 팔아 마련한 약재를 몇 달간 복용한 그는 잠시나마 잃었던 기력을 되찾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만하게 그 효험을 시험하러 찾아간 기방에서 황참봉은 비싼 약값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번번이 실망스러울 뿐이었지요. 거기다가 더 굴욕적인 것은 이제는 기방의 기생들마저 그를 동정하기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어르신, 돈은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리 자주 찾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영광인걸요? 그래. 그럼 오늘은 내 일찍 집에 돌아가 자야겠구나. 이것이 필시 내가 기생들 앞에서는 너무 긴장해서 그럴 것이구만. 그래,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지. 그래, 20년을 넘게 살을 맞대고 함께 산 부인이라면 다를 것이구만. 그렇게 황참봉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아내를 찾았지만 결과는 역시 참혹했습니다. 무엇보다 황참봉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아내의 싸늘한 태도였는데요. 그녀는 황참봉의 몸이 말을 듣지 않자 그저 등을 돌린 채 푹푹 한숨을 내쉴 뿐이었지요. 이보시오, 박 의원.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오? 내 문전옥담 12마지기를 팔아넘겨 지은 그 약이 전부 다 무엇이었단 말인가? 에고, 참복나리. 소인 말을 들어보시오. 아무리 하늘이 내린 명약이라 한들 드시는 분의 마음속에서부터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지 않으면 그것이 다 허사가 아니겠습니까? 약이 문제가 아니라 나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뭐요? 마음에 불꽃이라니? 그게 또 무슨 놈의 해괴한 말인가? 내가 그 불꽃 한번 다시 피워보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 것인데 이제 와서 마음 탓을 하다니. 그러자 박 의원은 황참봉을 지그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리,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인가? 황참봉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되묻자 박 의원은 무릎을 탁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새로운 약으로 몸에 기운을 북돋웠으면 여태 한 번도 품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인연을 맺어 정을 나눠야 그 약효가 비로소 온전히 발휘되는 법이지요. 익숙한 기생, 20해를 함께한 부인에게서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어려운 법입니다. 황참봉은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듯 박 의원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 말이 묘하게 그럴싸하게 들렸지요. 그래, 맞아. 너무 익숙해서 긴장이 풀린 탓이야. 전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이라면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불꽃이 다시 타오를지도 모를 일이지. 박 의원의 그럴싸한 말에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한 황참봉은 그날로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다시 큰 돈을 써서 매향이라는 첩을 구해 그녀를 대동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아내 앞에 섰지요. 아내 선옥마님은 자신의 앞에 다소곳이 서 있는 낯선 젊은 여인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는데요. 서방님, 이게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이 안악은 누구인데 이 밤중에 함부로 안방에 들이시는 겁니까? 부인의 싸늘한 물음에 황참봉은 애써 태어난 척 헛기침을 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 사정이 있어서 첩을 드리게 되었구만. 오늘부터 우리 집 사랑채에 머물게 될 매향이라고 하오. 첩이라니요? 당신이 밤마다 기방에 드나드는 것까지 제가 눈 감아 주었으면 되었지. 어찌 집안에 첩을 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참말로 해도 너무하십니다. 부인, 진정하시오. 나라고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겠소? 다 그놈의 박 의원 처방이 그러한 것을 어찌한단 말이오. 아, 그자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지 않소? 내가 이리 사내 구실도 못하고 평생을 부인과 등 돌리고 살면 어디 사람 구실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소? 다 우리 부부 사이를 위한 일이니 한 번만 눈 감아 주시오. 황참봉의 애절한 변명에 아내는 기가 막힌다는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천장을 노려보다가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돌리자 황참봉은 냉큼 매향이를 이끌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안방 문이 조용히 열리고 황참봉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짙은 패배감과 절망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지요. 어이구, 우리 집 대들보 나셨네. 꼴을 보니 이번에도 또 헛돈만 갖다 썼구만. 헛돈만 썼어. 그 말을 끝으로 부인은 그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그 서늘한 등은 마치 황참봉의 인생에 내려진 최종 선고처럼 느껴졌지요. 그리하여 황참봉은 날이 밝기가 무섭게 이글거리는 눈으로 집을 나섰으니 황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가 당도한 곳은 바로 박 의원의 약방이었습니다. 으악! 아이고 사람 죽네. 느닷없는 주먹질에 박 의원은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약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 이놈의 돌팔이 녀석아. 내 놈은 오늘 내 손에 죽은 줄 알아라. 내 놈의 그 간사한 혓바닥만 믿고 그동안 금쪽 같은 내 땅이 몇 마직이나 날아간 줄 아느냔 말이다. 아이고 참봉나리. 거 흥분하지 마시고 말로 하시지요. 말로. 이게 무슨 난폭한. 말로 해. 내 놈 같으면 지금 진정이 되겠느냐?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내 이놈. 그동안 내가 갖다 바친 돈 당장 내놓아라. 내 돈 내놓으란 말이다. 이놈아. 황참봉은 마지막 힘까지 짜내어 소리를 치고는 분을 이기지 못한 채 박 의원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약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박 의원에게 행패를 부리고도 분이 가라앉지 않은 황참봉은 허탈한 마음에 정처 없이 걷다 허름한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그곳에 앉아 서러운 마음을 달래려 홀로 막걸리 잔을 기울이기 시작했지만 술잔을 비울수록 서러운 마음만 더욱 차오를 뿐이었지요. 아이고, 참복날이 아니십니까? 만날 고운 기생들 끼고 노시는 기방에만 가시던 어르신이 오늘은 뭔 일로 이런 누추한 곳에서 혼자 막걸리를 다 드신대요? 주모의 말은 황참봉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는 바늘과도 같았지만
황참봉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도 없었지요. 흥, 어차피 이 몸뚱이가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도 않는데 이제 와서 기방에서 헛돈을 써봐야 무얼 하나. 기생들의 동정 어린 눈빛을 돈 주고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이고, 그나저나 내 나이 이제 42인 것을 벌써부터 사내구실을 못하게 되면 앞으로 남은 이 긴긴 세월을 대체 무슨 낙으로 삼으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 돈이 산더미처럼 있으면 뭘 하고 세상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무엇을 하나? 사내로서의 내 인생은 이것으로 완전히 끝이 나버렸는데. 그날 밤 황참봉은 술로도 서러움을 달랠 수 없자 결국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대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한없이 초라한 신세에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그리고 그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대문을 지나 텅 빈 마당을 가로지르는 바로 그 순간. 대문 옆에 위치한 행랑채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소리에 황참봉은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는데요. 분명 이 소리는 몇 달 전에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온 그 행랑아범의 방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더냐. 이내 그 소리의 정체를 알아차린 황참봉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말았는데요. 그것은 사내와 안악이 정을 나눌 때 내는 아주 깊고도 간드러진 소리였습니다. 마치 황소가 진흙밭을 밟는 듯한 그 소리는 고요한 밤의 정적을 무겁게 깨뜨리고 있었지요. 틀림없다. 분명 그자의 방에서 나오는 소리구만. 그자도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내일진데 저리도 힘이 넘치다니. 황참봉의 귀에 비수처럼 꽂힌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몇 달 전 새로 들어온 행랑아범 진수였습니다. 진수는 젊은 시절 조선 팔도를 누비던 보부상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도 이제 나이가 40줄에 들어서자 평생을 이어온 떠돌이 생활을 정리하고 한 곳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에 오랜 보부상 일을 그만두고서는 아내와 함께 나주에서 가장 큰 부자인 황참봉의 집에 들어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지요. 지난밤 행랑채에서 들려오던 소리에 밤새 잠을 설친 황참봉은 다음날 아침이 되자 굳은 결심을 하고 일부러 하인들을 시켜 행랑아범 진수를 조용히 사랑채로 불러들였지요. 자, 우선 술 한 잔 받게나. 내가 자네에게 기니 물을 말이 있어 불렀다네. 진수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주인의 권유를 거절할 수 없어 공손히 술잔을 받았습니다. 술잔이 한 순배 돌자 황참봉이 슬며시 입을 열었지요. 듣자 하니 자네가 나와 나이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는가? 네, 참봉 나리. 그러한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그 대답을 듣자마자 황참봉은 갑자기 진수의 손을 덥석 잡고서는 나주 제1의 부자라는 체면도 잊은 채 애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이고, 이 사람아. 나 좀 살려주시게나. 주인의 돌발 행동에 진수는 눈만 껌뻑이며 어리둥절해했지요. 그런 진수에게 황참봉은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자신의 기막힌 사연과 굴욕적인 실패담을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자네는 며칠에 한 번씩 부인과 정을 나누는가? 나리, 그것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마는. 아, 사흘 터울로? 그래, 바로 그거야. 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가? 혹시 어떤 약을 먹는가? 아니면 비방이라도 있는 겐가? 진수는 한참을 곤란한 표정으로 고민하더니 마침내 무언가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나리처럼 힘에 부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헌데 음양수라는 것을 마시고부터는 몸이 예전 같지 않게 좋아졌습니다. 음양수? 그럼 나도 좀 그곳에 데려가 줄 수 있겠는가? 제발 부탁일세. 내 여태까지 약에 쓴 돈만 해도 논 20마지기가 넘을 걸세. 자네 말대로 그 음양수를 마시고 효과만 있다면 내 자네에게 500냥. 아닐세 1000냥을 줌세. 진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0냥이라니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1000냥이나 말입니까? 하이고, 알겠습니다. 참봉 나리. 이 미천한 놈이 나리를 위해서라면 어디라도 안내해 드리고 말고요. 그렇게 황참봉은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을 잡은 듯 자신의 하인인 진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진수는 익숙한 솜씨로 단출한 보찜 하나를 둘러매고 길을 나설 채비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황참봉은 평생 제 손으로 짐 한 번 꾸려본 적이 없는 사람답게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맨몸으로 그를 뒤따랐지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황참봉의 온화하던 얼굴은 금세 땀으로 흠뻑 젖어 번들거리기 시작했는데요. 평소 기름진 음식으로 턱과 목이 한 덩어리처럼 되어버린 얼굴. 산더미처럼 불룩 튀어나온 배 때문에 몇 걸음 떼는 것조차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요. 허이고 이거 야단났구만. 고작 평지길을 걷는데도 이리 숨이 차고 힘이 드니 글쎄. 결국 그날 두 사람은 고작 20리도 채 걷지 못하고는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기울 무렵 겨우 눈에 띈 주막으로 들어섰지요. 황참봉은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방 한쪽에 그대로 쓰러져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쯧쯧. 저래 가지고서야 어찌 그 먼 길을 가시려나? 이래서는 석 달이 걸려도 도착할까 말까 하겠구만. 그리고 둘째 날 아침이 밝자 진수는 곤히 잠든 황참봉을 흔들어 깨우고는 다시 길을 떠났지요. 하지만 황참봉의 걸음은 여전히 더디기만 해서 그날도 겨우 20리 길을 가는데 그쳤고 셋째 날에는 험준한 고개를 넘느라 온종일 땀을 쏟고도 고작 10리 정도밖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헉, 아이고야 죽겠네. 이보게 진수, 자네 혼자 길을 걸으면 하루에 보통 얼마나 걷는가? 예? 날이. 오늘 같은 고개가 있으면 한 80리 정도 걷고 평지라면 하루에 100리 정도는 넉넉히 걸을 수 있습니다요. 멋이라고 백리? 나는 이리 죽으림을 다해 헉헉대는데 자네는 어찌 그리도 거뜬하단 말인가? 그나저나 그 음양수를 마시러 가는데 도대체 왜 이리 고생스럽게 굳이 걸어서 가야 한단 말인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부터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타고 편히 가서 그 물을 마시면 효험이 말짱 허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요. 어이구, 그러면 대체 얼마나 더 가야 그놈의 약수를 마실 수 있겠는가? 참봉 나리의 걸음으로는 아마 석 달은 좋게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멋이라? 석 달이나 말인가? 자, 자네, 나에게 이리 엄청난 고생을 시켜놓고 만약 그 음양수가 효과가 없기만 해보게. 자네는 절대 무사하지 못할 것이야. 나리, 염려 마십시오. 만약 그 음양수가 참봉 나리께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제가 앞으로 3년 동안 세경 한 푼 받지 않고 나리댁에서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진수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나오니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의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그저 아무 말 없이 진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걷기를 반복하며 시간은 어느덧 2달이 훌쩍 흐르고 황참봉은 지난 2달간의 매일 같은 산행으로 이전과는 보기 다르게 홀쭉하게 변해버렸지요. 이보게, 진수, 내가 방금 아주 놀라운 것을 보았네. 허허, 참으로 오랜만에 볼일을 보다가 내 약물을 다 보게 되었네 그리여. 그 산더미 갔던 백가죽이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고개를 숙이니 내 것이 훤히 다 보이지 뭔가. 아이고, 참봉 나리. 이제 걷는 것이 몸에 제대로 익숙해지셨나 봅니다. 처음 출발할 때만 해도 하루에 20리를 걷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어제는 나리께서 무려 70리 길을 걸으셨습니다요. 뭐시? 내가 어제 70리나 걸었단 말인가? 허허, 이거 참. 이 정도면 나도 자네 따라서 보부상 일을 해도 되겠는걸? 참말로 이제는 그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리, 그나저나 제가 길을 계산해보니 지금처럼만 걸으면 이번 달 안에는 그 신비한 약수가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참말인가? 그래, 내가 그토록 고대하던 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만 그래. 마침내 시간은 흘러 황참봉이 나주를 떠난 지 2달하고도 20날이 되던 날. 그들은 머나먼 함경도 땅 끝자락 깊고 깊은 산속의 작은 약수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속세와 단절된 듯 고요했고 진수의 말처럼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조르르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지요. 참봉 나리, 이것이 바로 나리께서 그토록 고대하시던 음양수라 불리는 약수입니다. 어서 드셔보시지요. 황참봉은 감격에 겨워 떨리는 손으로 표주박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2달이 넘는 고생의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켰지요. 참말로 자네 말대로 물맛이 아주 기가 막히는구먼. 뱃속까지 시원해지는 것이 온몸에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네. 자네가 결코 허튼 말을 한 것이 아니었어. 그날 밤 산에서 내려온 황참봉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수의 손을 붙잡고
모든 것이 자네 덕인데 내 축하를 하지도 않고 넘어갈 수가 없구만. 라며 진수를 꼭 대접을 해야겠다며 그를 장터 근처에서 가장 이름난 기방으로 데리고 가 거나한 술과 함께 하룻밤을 보냈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진수는 먼저 기방 대문 앞에 나와 황참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방문을 열고 나온 황참봉의 얼굴은 어젯밤의 피곤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장대비가 갠 뒤에 맑은 하늘처럼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요. 허허, 진수. 그 약의 효과가 실로 어마어마하더구먼. 내 아주 장가가기 전 혈기왕성하던 총각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네. 이야, 이거 정말 신통방통하구만. 허, 약효가 있었다니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나리. 기쁨에 겨운 황참봉은 문득 아쉬운 생각이 들어 진수에게 제안했지요. 아,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왕 온 김에 한 번 더 약수를 마시고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면 더 좋아지지 않겠나? 아닙니다. 나리. 지금의 참봉 나리께는 그 약수가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그래, 내일이 자네 말대로 약효를 확인했으니 자네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겠지. 그럼 이제 다시 나주로 돌아감세. 그리하여 집을 나선 지 거의 100일 만에 황참봉과 진수는 마침내 그리운 나주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황참봉의 모습에 집안 식구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그렇게 황참봉은 집에 도착하고 하루를 푹 쉰 뒤 진수를 다시 사랑채로 불렀는데요. 진수, 이리 와서 앉게나.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 정말 인생의 낙을 평생 다시는 못 느끼고 살 뻔했네. 자네 덕분에 내가 다시 삶을 찾았으니 자, 여기 약속한 천냥일세. 저는 그저 참봉 나리께 도움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구만요. 그나저나 나리, 어젯밤에는 어떠셨습니까? 아, 이 친구야, 말도 마시게. 오늘 아침에 우리 부인이 나를 보는 눈빛부터가 아주 달라졌다니까. 그나저나 자네, 이 큰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셈인가? 옛날부터 돈이 생기면 큰 마을에 가서 도매상 하나를 차려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참봉 나리 덕에 제 평생의 꿈을 이루게 되었구만요. 참으로 감사합니다요, 나리. 아이고, 감사는 내가 해야 할 일이지. 이제 막 자네랑 벗이 된 듯하여 정이 들었는데 이리 떠나보내려니 아쉽구먼 그래. 그렇게 3일 후 진수 내외는 정든 황참봉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황참봉은 몸소 마을 어귀까지 그들을 배웅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들의 성공적인 앞날을 진심으로 빌어주었지요. 그리고 진수가 떠난 지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을 때쯤 하루는 여종 말숙이가 행랑채를 청소하다 발견했다며 작은 쪽지 하나를 황참봉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그 쪽지에는 단 한 줄의 글씨가 정갈하게 적혀져 있었지요. 참봉 나리께 보행이 바로 가장 귀한 약입니다. 그 쪽지를 보고서야 황참봉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정력이 돌아온 것이 신비한 음양수 때문이 아니라 석 달 동안 쉼없이 이어졌던 고된 걷기의 결과였다는 것을 말이지요. 아이고, 허허, 내가 진수 그놈에게 단단히 당해불었구나, 당해불었어. 그는 잠시 멍하니 쪽지를 내려다보다가 이내 실소를 터뜨리며 혼잣말을 계속해서 되뇌었지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는 황참봉에게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그 음양수 말입니다. 혹 다시 마시러 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요? 황참봉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아내를 바라보며 대답하였지요. 허허, 내 다시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구먼. 다만 내일부터는 아침마다 마을 한 바퀴씩은 꼭 걸어야겠어. 황참봉의 말끝에는 진수에게 속았다는 분한 기색이 살짝 묻어났지만 그와 동시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깨달음을 얻은 자의 시원함 역시 함께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